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또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속한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선관위에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에 전폭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한편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의 성패는 국정 2년차에 달려있다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4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희현입니다. 지난주에 휴가 잘 보내고 와서 한 주 만에 인사드리네요.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여름도 더위가 길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냉방비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습니다.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까지 냉난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과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7세 이하의 취약전 아동과 다자녀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졌고요.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이나 쪽방촌처럼 월세 전기요금이 묶여있는 경우 그동안 바우처를 쓰지 못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직접 지급해 주고요.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찾아가서 신청을 돕는 서비스도 확대됐다고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통해서 문의도 하고 신청도 하시면 되는데요. 지원 대상인 분들 반드시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요.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지수로 보는 경제 시간에는 변동성 장세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죠.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요즘 제철을 맞아 인기를 끌고 있는 옥수수가 있습니다. 단맛이 강하게 개량된 품종으로 이름에도 당도가 매우 높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당도가 높아도 일반 옥수수보다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좋다고 하네요. 이 옥수수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주관식 문제입니다. 추첨 통해서 뽑힌 정답자분들께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3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20분께 드릴게요.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시 활기찬 일주일 시작이라고 반겨주시는 최정실님, 그리고 출근길 많은 정보 듣고 있다고 새싹 청취자 홍성업님께서도 처음 인사 주셨는데요. 모두 반갑습니다. 이번엔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 기술과 농작업 정보 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향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 대표적인 과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또 떠오르는 게 유자가 있는데요. 유자 잎이 식품 원료로 등재됐다는 소식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과 이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자 과실을 넘어서 이제는 유자 잎이 식품 원료로 등재됐다고요?
네, 그동안 유자는 열매와 씨앗이 식품 원료로 인정돼 있어서 유자청, 음료, 과자류 같은 식품에 널리 활용돼 왔었는데요. 그런데 유자잎은 예전부터 지역 음식이나 차, 전통주 등의 쓰인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식품 원료로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품 제조업체나 지역 가공업체가 유자잎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싶어도 제도적 한계가 있었고요. 산업화도 이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자잎의 전례적 식용 근거와 안정성 등을 검토한 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 원료로 등재하면서 앞으로는 유자잎을 차, 분말, 음료 등 다양한 식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유자차는 자주 마셨는데 유자잎도 음식으로 만들 수 있다니 맛도 궁금하고 또 놀랍네요. 유자잎을 식품 원료로 등재하기 위한 연구나 조사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네, 농촌진흥청은 2023년부터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유자연구소와 협력해서 유자잎이 식품 원료 등재를 추진해 왔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유자잎이 실제로 예전부터 식용으로 활용돼 왔는지 그리고 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만한 근거가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문원 자료와 지역의 전통 이용 사례들을 조사했는데요. 예를 들어 유자잎 인절미는 경상도와 남해 지역에서 전해 내려온 전통떡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남 해남 지역의 정통주인 진양주에도 쌀과 누룩, 유자잎이 함께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본초 강목에는 유자잎을 차로 마시면 소화 촉진이나 진정, 해독 등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추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 이용 근거와 관련 사례들을 정리해서 식약처에 정책 제안했고요. 식약처가 전례적 식용 근거와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올해 5월 유자잎이 식품 원료로 등재되어 것입니다. 예, 저는 잘 몰랐지만 이렇게 기록상으로도 오래전부터 유자잎이 식품으로 활용이 돼 왔네요. 유자잎이 식품 원료로 이제 본격적으로 인정이 되면 앞으로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유자잎은 유자 열매처럼 산뜻한 향을 가지고 있어서 식품 소재 활용 가능성이 큰데요. 앞으로는 유자잎을 활용한 차, 분말, 음료, 제과류는 물론이고 지역 특화 가공품 개발에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자 주산지를 중심으로 기존에는 열매 위주로 활용하던 유자를 잎까지 확장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소득 자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지역에서는 유자잎 인절미나 전통주 같은 정통 식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관광 상품이나 로컬 브루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서 살펴볼게요. 농업인의 온열 질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폭염 쿨링 키트가 개발됐다면서요? 네, 여름철 논밭이나 시설 하우스처럼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는 작업 환경에는 온열 질환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폭염 쿨링 키트는 여름철 농작업 중 온열 질환이 발생했을 때 농업인이나 현장 관계자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든 현장 대응용 안전끄러미입니다. 농촌 현장은 작업 특성상 그늘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시설 하우스 안은 외부보다 체감 온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고 또 고령 농업인도 많기 때문에 폭염에 노출됐을 때 열 탈진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단순히 물을 자주 마시고 쉬어야 한다라는 안내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바로 꺼낼 수 있는 물품과 교육 자료를 한때 모은 쿨링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키트에는 크게 3가지가 들어있는데요. 먼저 응급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찜질팩, 응급 냉각 시트, 이동식 차광막, 즉 그늘막이 있고요.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음료, 식용 포도당, 쿨링 수건, 냉각 스프레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인과 자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안전교육 자료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또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전남 고흥 지역에서 16개 농가에서 쿨링 키트를 시범 적용했는데요. 그 결과 실제 야외 작업 현장에서 3건, 온실 작업 현장에서 2건 등 부상자나 오늘 질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키트가 유용하게 활용됐고요. 이미 이 기술은 산업체에 기술 이전되었습니다. 네, 키트가 이번 여름, 이 뜨거운 여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급이 되는 건가요? 구입해서 쓰는 건가요, 주문관님? 이 기술 이전되기 때문에 이제 생산 업체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키트 활용해서 모쪼록 이번 여름에는 온열 피해가 좀 줄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도 알아보죠.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절기 하지가 곧 다가오는데 이 시기가 봄에 심은 감자를 수확하는 시기잖아요. 지금부터 좀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체로 3월에서 4월에 파종된 감자를 하지를 전후해서 수확하는데요. 감자 수확 시기와 선택은 일반적으로 지상부가 말라 죽기에 7에서 10일 전 잎이 누렇게 말라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기상 여건을 감안할 때 여름 장마철 이전에 수확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고요. 수확한 감자는 1에서 2주 정도 바람이 잘 통하고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예비 저장을 하면서 상처를 치료해 줘야 합니다. 예, 감자 수확할 때 주의사항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모 농촌지도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냈죠. 특히 비투 자금 때문에 변동성 파도가 유난히 높았는데요. 이번 주는 종전 협상과 또 미국의 금리 결정이라는 초대형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로 보는 경제 시간에는 시장을 진단해보고 이 시장의 대응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일단 시작하면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지난주 변동성이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같은 제동장치 거듭해서 발동되기도 했고요. 연일 왜 이렇게 시장이 크게 출렁였던 건지 지난 한 주 상황 먼저 짚어주실까요? 우리가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바닥이 7,400이었고요. 예. 7,400포인트였고 고점이 이제 8,00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뭐 사이드카가 걸렸다. 매도 사이드카. 이거는 이제 하락이 급심했기 때문에 잠깐 멈췄고 매수 사이드카는 상승이 극심했기 때문에 잠깐 멈췄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수치로 놓고 보면 일주일 사이에 10%가 빠졌다가 지수가 1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10%가 빠졌다가 단일 상품이 아니라 10%가 올랐다라는 어떤 그런 변동성이죠. 그럼 그것이 왜 일어났느냐?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지금 이제 양극단의 흥분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중동 문제가 다시 끝난 듯 끝나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불안감이 나타나면 일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수익이 나 있는 구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수익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불안감이 이제 나타나는 구간에 있어서는 야, 좀 사는 것도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다 보니까 매수가 사라지면서 매도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면 삼성전자가 뭐 50만 원을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 들어오면서 사자가 들어오지만 또 중동 이슈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팔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파는 사람 없고 사는 사람만 있으니까 매수 사이드카 걸리는 이러한 양극단. 그러니까 지금 지수대를 놓고 보면 조금 하락에 대해서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아직 우리가 지수가 12,000포인트 간다라고 하면 대략 한 30% 정도 구간이 열려 있으니까 아직은 살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도 열려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이제 각종 레버리지 상품들이 들어오면서 레버리지 상품들에 대한 상황들이 이것을 이제 더 부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들어올 때는 또 2배 레버리지니까 또 그것에 대한 변동성 또 우리가 매도 사이드카는 또 팔자가 또 2배 늘어나니까 여기에 따른 매도 변동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또 레버리지 상품
대해서도 살짝 짚어주셨는데 예. 이 레버리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예. ETF 얘기 나눠보고요. 지난주엔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방한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 여러 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가졌는데요. 깐부 회동이 있었던 지 이제 한 7개월 정도 지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찾은 이유가 뭐고 또 어떤 변화가 좀 눈에 띄었나요? 왜 오셨죠?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생뚱맞는 다시 제 질문인데 깐부 치킨의 맛을 잊지 못해서 오신 건가? 어쨌든 자기 치킨 좋아한다. 한국 예. 치킨 뭐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1차 깐부 회동 때는 그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1차 깐부 회동 이후에 엔비디아가 생산하고 있는 GPU 25만 장을 한국에 우선 공급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예. 우리가 이제 관련 업계들의 주가에 관심들을 가졌죠. 2차 깐부 회동에서도 그와 비견한 그보다 더 좋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LG의 구광모 회장이라든지 NH의 이해진 의장들을 만날 예정으로 되다 보니까 네. 새로운 뭔가 모종의 더 큰 발전된 그러니까 단순하게 GPU를 주는 걸 떠나서 우리나라 기업과 엔비디아의 협업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젠스랑 CEO가 왔다 간 이후에 각 기업들이 조용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직접 사옥도 방문을 했고 여러 가지 총수들을 만나서 사석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났으면 엔비디아에서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만난 기업체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네. 냈다. 어떤 얘기를 나눴다. 우리는 이런 것을 엔비디아와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도자료 한 장 없어요. 물론 제가 보도자료를 안 받아본 건 아닙니다만 뭔가 특별히 지금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할 만한 정도의 새로운 어떤 먹을거리들 이런 것들은 별로 없었다. 의외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 한번 추측해 볼게요. 정말로 소문난 예. 잔치에 먹을 게 없었던 건지 아니면 조금 아직 밝히지 않는 건지. 실질적으로는 궁금한데. 후자겠죠. 그냥 왔을 일은 없을 거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총수들이 만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물밑 작업도 했었을 텐데 아직까지 우리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기대할 만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기적인 성과 아니면 선언적인 부분들 뭐 어차피 CEO들끼리 친분을 맺는다라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농담을 약간 섞어서 왜 오셨습니까?라고 이제 서두에 돌발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 함축적인 의미인데 의미가 있긴 있겠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바라는 것처럼 1차 깐부 회동처럼 GPU 25만 장 어떤 그런 눈에 보이고 숫자로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뭔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여러 다양한 협의들을 하고 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바랬던 거와는 좀 다른 방향이긴 합니다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번에 만났던 여러 총수들 가운데 이해진 의장을 만났잖아요. 예, 예. 네이버 관련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지가 궁금한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각 기업들 만난 것들 중에서 우리가 네이버 주가의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뭐 LG라든지 두산 뭐 이런 것들의 변동성이 큰데 지금 이제 특별히 나온 얘기들은 LG 측에서 그러니까 네이버 측에서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떤 뭐 역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은데 안타까운 것은 이해진 의장이 그 삼겹살 회동에서 계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1차 깐부 회동에서 엔비디아 젠스랑 CEO가 계산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출렁거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계산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출렁거렸던 부분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뭐 증권가에서 그런 농담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농담을 하는데 두산 베어스에서 시구했다라는 것도 원래 이제 네네. 곰이라는 것이 하락을 의미하거든요. 네, 주식 배열을 시장에서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볼수록 황소는 이제 상승을 의미하고 네. 왜 하필이면 베어스에서 더 시구를 했냐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젠스랑 CEO가 왔다가 오셨다 간 이후에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다 보니까 온갖 말만 들기 좋아하는 증권가에서는 다양한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번 주 지금 이제 장 시작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예. 두산과 뭐 네이버 예.
주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근데 이번에 방한 기간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가운데 하나가 AI 팩토리였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 AI 팩토리 사업이라는 게 뭔지 예. 잘 모르겠던데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AI 팩토리 산업이라는 것은 AI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죠. 일단 중요한 것은 AI와 관련된 그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예. 그것을 이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죠. 그것을 또 공급하는 각종 망들이 필요한데 엔비디아가 꿈꾸는 것은 AI 팩토리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AI를 구현할 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및 다양한 어떤 또 다른 하드웨어. 그래서 노키아도 인수를 했고 이번에 SK텔레콤도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그러면 이제 네이버죠. 이런 것들을 좀 만난 걸로 보여주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마지막 완성은 피지컬 AI인데 예. 피지컬 AI는 이제 로봇의 또 다른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와 LG를 만난 것이 아니겠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I 팩토리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AI의 모든 것 우리가 하드웨어서부터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 접하고 있는 모든 흐름들을 AI 팩토리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 제국을 왕국을 꿈꾸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모습이 아니겠나. 단순히 하드웨어 GPU를 공급하는 회사로 남지 않겠다라는 선언적인 부분도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기존에 지금까지는 AI가 뭔가 데이터 창고 역할에 그쳤다면 이제는 뭐 지능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장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뭐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뭐 제조업에서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의 공장만을 생각했었는데 공장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순간이 언젠가 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 사고 자체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공장이다라고 한다라면 여전히 공장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AI 팩토리라는 것은 이제 공장 개념과는 좀 다르겠죠. 우리가 AI 모든 것이다라고 하면 지금 뭐 글쎄요 뭐라고 제가 지금 뭐 개념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아직 뭐 상상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어떤 물질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약간의 물질적인 개념과 추상적인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피지컬 AI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뭐 젠슨 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반도체 넘어서 우리 로보티스 기술력도 인정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로보틱스 기능들에 있어서는 첨단 기술이 있고요. 범용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첨단 기술에 있어서는 이번에 현대의 아틀라스 계속해서 이제 영상들을 공개해 나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보다 더 뛰어나다. 라고 지금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로보틱스 중에 현대 아틀라스가 현재 지금 단연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따라잡은 거고 어떻게 보면 옵티머스가 먼저 공개됐는데 옵티머스가 후속 영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아틀라스는 계속해서 주간 단위로 영상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에 2028년에 더군다나 자기는 그 자사의 어떤 이제 그룹사에 이것을 투여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로봇에 대해서는 중국의 견제도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를 좀 폄하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기는 껴는 거 아닌데 근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한때 2023년도에 2차 전지 얘기할 때 우리가 중국보다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이 가장 뛰어나다. 전 세계 2030년이 가면 전 세계 배터리는 한국이 차지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돌아다녔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치도 좀 높았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전 세계 여전히 3분의 2는 중국산 배터리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1,000만 원대의 로봇을 주문 제작을 하면 일주일이면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활로를 생각하고 그 속에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겠나. 하지만 첨단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 대형 제조업체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현대차의 기술이 우수하다.
그것도 또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무조건적인 로봇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보다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운 태도로 밝은 전망을 기대해 보는 게 좋겠네요. 주식시장에서 정말 젠슨 황 방안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반영된 것 같진 않아요, 주가에. 먼저 선반영이 굉장히 컸었죠. 그러니까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1차 간부회동 이후에 GPU 25만 장 얘기가 나오면서 원래 1차 간부회동 때는 우리가 이제 주가가 잘 안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 그다음에 젠스랑 CEO가 방한한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간부회동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가 먼저 선반영됐습니다. LG전자가 단기간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굉장히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는 기염을 토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날 방한하셨는데 우리가 수요일 날 그 선거일을 감안하면 네. 화요일부터 변동성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을 그때 방송에서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야구 경기가 9회 말에 끝나고 나오면 집에 가려면 차 끊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9회 초 8회 말에 이제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 날 판단하기보다는 이벤트 날 누가 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걱정이 되니까 조금 미리 파는 건데 그게 이제 변동성을 키워내는 하나의 요소였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 뭐 젠슨 황 CEO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고요.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지난주 변동성에 대한 얘기로 다시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변동성을 크게 나타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2배 레버리지 ETF 같은 고위험 상품들을 또 안 짚어볼 수가 없겠는데 실제로 손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이게 그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왜 손실이 발생하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나왔을 때가 주가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30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주가는 33만 원 와 있거든요. 그러면 2배 레버리지면 대략 수익률이 뭐 10%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한 5% 올랐으니까 한 10% 정도 수익이 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2배 레버리지 상품이 나왔을 때 그 기준가 대비 주가가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본주의 주가는 올랐는데 레버리지 상품을 만약에 처음에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셨다라면 지금은 수익률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수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 올랐다가 10% 빠지면 제자리거든요. 예. 근데 레버리지 상품은 10% 그러니까 본주가 10% 올라갈 때 20%가 올라가잖아요. 20%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몇 프로가 떨어지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자세히 숫자를 말씀드리면 10% 올라갔다 10% 떨어지면 기준가는 10% 올라갔다가 9.09%가 빠집니다. 예. 그래야 이게 그 다시 100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레버리지는 20이 올랐다가 18.18이 빠집니다. 그러면 기준가는 98이 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것이 꾸준히 우상향하거나 이게 이제 인버스도 있으니까 꾸준히 하락했을 때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33만 원 갔다가 30만 원 왔다가 다시 33만 원 왔다가 30만 원 왔다가 이러면 계좌가 점점점 마이너스가 누적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녹아내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 이제 구조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앞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을 나타낼 때는 지금은 이 상품이 적합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것을 베팅의 기회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30만 원 하회한다라든지 아니면 매도 사이드카 걸리면 야 다음 날 매수 사이드카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투기를 하고 계신 투기 거네요. 베팅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베팅을 하는 것이 이 상품의 성격도 맞아요.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상품에 대한 구조에 대한 어떤 이해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해프닝인데 이게 이제 이것을 운용하는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증권사마다 기준가가 살짝 다른데 이건 이제 이게 지금 처음에 만약에 살려면 누군가 물량을 공급해 줘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증권사들이 하는 역할인데 여기서 이제 호가 관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아직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좀 미숙을 하고 그다음에 호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 물량이라든지 매수 물량을 충분히
보유를 해야 되는데. 보유를 하고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조금 여기서 에러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한 날 50% 상승을 했다라든지 실제로 발생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서요. 발생한 겁니다. 지난주에. 한 주 갖고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니까 네. 이런 또 해프닝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투기 세력들이 몰리는 거죠. 내가 운 좋으면 50% 먹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것까지 맞물리면서 오히려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제 말을 이해 못 하신다라면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화면으로 보시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을 들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이 예. 2시간 교육 가지고는 이 상품을 이해한다는 게 참 불가능하지 어려운데 않습니까? 보통 이제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한다라면 좀 저 같은 경우도 집중해서 잘 안 듣게 돼요. 근데 이 만약에 내 소중한 자금이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내가 레버리지 ETF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라면 꼭 집중해서 들으시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 자산운용사들이 하는 리밸런싱이란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리밸런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리밸런싱이다라고 한다라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뭐 말 그대로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솎아낸다라든지 교체한다라든지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솎아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비중이 높아진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기관들 같은 경우 외국인들 예.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는데 한쪽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이제 파는 것을 리밸런싱은 매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올 상반기가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조금 몇몇 종목들은 이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챙길 건 좀 챙기고 그다음에 좀 저평가된 것을 좀 사고 지금 코스닥이라든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낮다라는 인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 난 건 좀 챙기고 다시 좀 사야 될 것은 사고 이게 이제 하나의 리밸런싱이 되는 거죠. 그러한 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제 나타나고 또 연말에 또 나타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변동성을 좀 키우는 그런 부분들이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예. 일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현한다라는 거 차익을 확정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두 가지 뉴스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하나는 싱가포르계 헤지펀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레버리지 축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원래 헤지펀드들은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빚을 줄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계 한 펀드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보유 비중을 1.5%포인트 낮췄다. 1.5%를 낮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1.5%를 팔아버린 거예요. 하이닉스의 1.5%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거에 1.5%를 예.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챙길 건 좀 챙기자라는 움직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냥 지금 삼성전자는 50만 원, 하이닉스는 400만 원 간다라고 외국인들이 왜 팔아라는 건데 투자자들의 생각은 각양각색이다. 이것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증시 큰 변동 상황의 이유에 대해서 차영주 소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6시 30분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요.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SNS에 올렸다고 하네요. 또 호르무즈를 통행료 없이 개방하고 미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이란도 최근 발표된 합의 소식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거라고 이란의 타스님 통신이 전했고요. 파키스탄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이 평화 협상에 서명할 거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더 알려지는 대로 추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주식, 환율, 유가, 우리 경제에 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들어오기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이란 문제 때문에 타결이 좀 지연되는 거 아니야? 그런 속보들이 나와서 상당히 조금 걱정스러웠었는데요. 예. 참 다행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유가는 이제 떨어지겠죠.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이 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8일 날 FOMC 회의가 열리거든요. 케빈 워시 신임 총장의 첫 회의가 되는데 네네. 지금 우리가 CPI라든지 이런 것들이 4%대가 나왔으니까 소비자 물가가 4%가 나왔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앞당기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지표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고용 지표,
그다음에 CPI, PPI가 다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지표를 봐야 되니까 이번에 연준 입장에서는 좀 지켜보자라는 스탠스로 좀 될 거고 그다음에 유가가 빠르게 내려오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고용과 소비자 물가를 몇 번 더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정도밖에 못할 가능성도 있죠. 네. 우리도 한국은행이 7월 달에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금리 인상이 만약에 조금 뒤로 밀린다라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특히 우리가 지난주 오라클 쇼크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오라클이 900억 달러어치의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네. 그중에 400억 달러를 차입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오라클 주가가 하락을 했고 우리 국내 증시의 반도체 주식의 변동성을 나타냈는데 400억 달러에 대한 이제 이자 부담이 또 낮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상이 뒤로 물어주면. 그래서 어찌 됐든 뭐 성장주 영역이라든지 반도체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왜 싸웠어요 둘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약간의 농담도 좀 섞어서 말씀드립니다만 타결됐다라는 것은 예. 긍정적인 뉴스고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재건 테마들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또 오늘 폭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도 건설주들이 초반에 좀 그랬는데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단기성으로 휘발성 재료이지 이게 협상한 이후에 재건을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건 테마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모쪼록 방금 전해드린 대로 스위스에서 최종 합의가 잘 타결되기를 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그로 인한 우리 주식시장 비롯해서 세계 증시의 훈풍이 불기를 기대해보는 한 주가 될 것 같네요.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 데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케빈 워시의 첫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원론적인 얘기밖에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들이 지금 이제 또 전개될지 모르겠고 정말 그 파키스탄이 밝힌 대로 스위스에서 사인할 때까지 잉크가 말라야 뭐 지금 확인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워낙 오락가락 매일매일 상황이 예. 바뀌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잉크가 이제 진짜로 만나 사인할 때까지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후속 조치라든지 지금 이제 MOU 아닙니까? 예, 예, 완전 그렇죠. 종전 협상이라는 것이 종전 협상이 아니라 종전 협상을 이제부터 얘기하자라는 네, 거죠. 갈 길이 아직 멀긴 합니다. 멈춰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또 이스라엘의 어떤 목리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연준 의장이면 물론 이제 저보다 생각이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원론적인 얘기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해서 또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긍정적인 주식 상황을 기대해서 예. 비투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좀 걱정이 돼요. 네. 비투 상황도 심각한데 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지금은 네.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든지 비투를 일으킬 때가 아닙니다. 비투는 추세가 우상향이 확실할 때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변동성이잖아요. 정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고 어떠한 또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반대매 나간다라는 건데 예. 이거는 신용 반대매가 아닙니다. 비투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는 미수 반대매인데요. 미수는 3일 동안 매매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로또 사듯이 투기하는 거죠. 이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절대 미수 매매는 투자가 아닙니다. 투기입니다.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겁니다. 반대 매매는 고사하고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은 어느 누구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급하죠. 그리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내가 잘만 노리면 변동성을 이용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이 몇백억 단위에서 몇천억 단위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것은 안타깝게도 다 개인 자금이고요. 3천억 원이 넘게 반대 매매가 일어났다고 반대매가 하더라고요. 나가면 이거 다 손실입니다. 네. 3천억이면 실질적으로 그 전날 반대매를 안 막기 위한 돈까지 따지면 한 5, 6천억 정도 된다라고 봐요. 이게 다 개인 자금입니다. 개인 자금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저는 지금은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비트를 좀 말리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투라는 것이 본인이 가진 돈에 더해서 증권사의 돈을 더해서 이렇게 투자금을 늘릴 수 있는 장점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손실 확정이 나버리는 가능성이 훨씬 큰. 그렇죠. 거지 지금 않습니까? 아직 예. 주식 시장이 저는 더 갈 길이 멀다라고 보거든요. 12,000 이상도 가야 되는 좀 한데 여기서 내 원금이 다 날라갔다. 오히려 빚만 졌다. 그러면 좋은 게 또 다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승부를 걸지 마시고요. 조금 중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1년, 2년 기다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1, 2년 내에 12,000 이상 간다라고 보면 조금만 내가 욕심이라고, 전 욕심이 맞아요. 욕심을 좀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좀 찾으신다라면 따박따박 모아가는 것이 결국 거북이가 승리하지 토끼가 승리하는 이소부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진 마지막 표현까지 감사합니다. 다양한 주식시장의 이슈들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오늘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퀴즈 정답도 전해드려야 하는데요. 오늘 퀴즈 정답, 당이 넘친다는 의미를 띤 초당 옥수수가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정답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0768번 쓰는 분 6시 알람으로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김진현 아나운서 제자리에 안전하게 돌아온 것 환영한다고 인사 주셨고요. 또 0754번 쓰는 분 매일매일 잘 듣고 있는데 문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에 감사한다고 또 감사 문자 주셨네요. 두 분께 저도 많이 감사합니다. 9029번 쓰는 분 정답 초당 옥수수입니다. 모두 월요일 즐겁게 시작하라고. 또 5057번 쓰는 분 강릉에는 초당 옥수수를 이용한 초당 커피가 유명한 집들이 많아요. 맞아요. 강릉에 초당동이라는 동네도 있죠. 정답 초당 옥수수까지 맞춰주셨습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또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